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개발 이익금으로 조성되는 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장소를 찾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일부 관련자의 일탈이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라면서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를 열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도보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본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이 4명의 예비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내면서 원팀 경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연히 우리가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부로 이른바 원팀 회동을 끝마치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곳이 성남시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그 이익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5,500억 원 정도 되는 돈 가운데 2,700억 원 정도를 투여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공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장동 의혹이 아직 가시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 공원을 굳이 찾은 이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면 돌파죠. 정면 돌파다. 가장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중도층 그리고 현재 이재명 후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동층을 대상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던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이유는 전체 5,500원 이상의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 중에서 대장동하고 이 근린공원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km 떨어져 있다고 그런데 하죠.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 기자들 앞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근린공원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면 한 3천억 원 이상이 오히려 그 민간 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것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된 향후 본인의 이 공약, 네. 아이디어도 제시를 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중도층, 특히 이제 MZ 세대 지지율이 지금 구멍이 생긴 상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좀 더 강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직 관리들에게는 백지 신탁을 또 도입하겠다. 네, 부동산 백지 신탁 도입. 중하위직 관리에게는 또 투기 방지를 위한
그런 제도를 또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이재명 후보의 행보가 곧바로 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면을 의혹 해소 쪽에 집중을 하느냐, 좀 대안과 미래 비전 쪽으로 가져가느냐, 그 국면의 전환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뭐 정면 돌파라고 하면 또 정면 돌파인 건데 네. 저는 마이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웨이. 그렇습니다. 네. 이 결국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그리고 공익을 뭐 여러 가지로 환수를 했고 뭐 이런 잘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엉뚱한 사람들이 이제 너무 큰 이익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은 어쨌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이었다. 이 개발 사업이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을 또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모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실제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드러난 성과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라, 여기 이게 있다. 이게 내가 그 결합 개발을 해가지고 얻어낸 어떤 공공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게 이 성과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아마 그렇게 했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그런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을 하는 자리를 이제 만든 건데 네. 근데 그게 이제 맥락상 이제 이재명 이 후보의 지지층에게는 이런 맥락이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층,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자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자니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는 이 계층을 네.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행보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잘했다라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난 잘한 거다. 여러 네. 비판이 있겠지만 난 듣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안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저도 동일하지만 네. 그 보여주는 방식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선으로 보면은 오기일 수도 있는 그리고 마이웨이 이걸로만 밀어붙이는 듯한 이런 모습이 되는 기획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지금 국민 여론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사 나온 걸 하나 좀 김민하 평론가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배종찬 소장 얘기를 네.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의혹을 좀 더 크게 보는 측면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개발 사업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이제 55%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다라는 답변은 30%에 이제 그치는 이런 결과가 일단 나온 건데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답을 한 거냐? 의도적 개입이라고 보는 시각은 역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다수였고요. 83%. 그다음에 보수층이라고 자기를 이제 표현한 사람들이 78%. 그리고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7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일부분은 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주인데 네. 다소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이재명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연령층에서도 의도적 개입이 있었다와 없었다라는 답변이 각각 42%와 44%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왔고요. 무당층과 중도층의 경우에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이 응답층이 각각 50%와 58%가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당은 대장동 이 개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5%였고요.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25%에 그쳤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 50%가 특검 도입에 반대를 했지만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한 41%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이제 비율이 나온 거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55% 국민 응답자의 55%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특검 의견은 65%가 지금 찬성으로 나왔어요. 10%포인트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대 그리고 무당층 중도층은 사실 아주 큰 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보수층하고 20대 특히 20대가 참 70% 정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40대와 무당층 중도층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조금 더 많이 응답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배종찬 소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여론이 형성된 것은 뭐 정치적인 특검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 좀 정확히 파악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중도층 쪽에서도 특검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네. 이 특검 여론이 높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분석한 의견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김인하 평론가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이 이제는 뭐 얼마를 환수했다 이야기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러면 자꾸 그렇게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으로 들리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그럼 밝혀라. 자꾸 뭐 공수처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안 밝혀지니까 이런 여론인 것이니까 이재명 후보도 차라리 이제는 우리가 미국 공화당의 선거 전략에도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죠. 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대장동이 뭐 아주 복잡한 부분은 여전히 미궁이지만 들을 만한 내용들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꾸 얼마 한수했다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알겠어. 하여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지할지 말지는 결정할 테니까 그럼 5년간 국정 운영 능력은 있나 보자.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투기를 어떻게 방지할지 사실 그 이야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는 게 또는 다른 중요한 현안들도 많을 겁니다. 부동산 외에도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권자들은 심각하고 진지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 행보하면서 쑥떡을 바라보면서 누가 자꾸 저만 보면 이렇게 쑥떡거리네요. 나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배 소장님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야 뭐 네, 대선 후보가 금요일 밤에 지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바쳐서 뭐 아재 개그 시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이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그런 이야기하면 마치 비아냥 그림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중도층은 심각해요. 저는 심각한 유권자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선 후보도 좀 유머는 있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유머 말고 저는 이런 유머 말고 다른 유머를 구사했으면 다른 좋겠어요. 유머. 어떤 유머 말하는 거예요? 글쎄 뭐 근데 쑥떡 발언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배 소장님 스타일 유머였거든요. 혹시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날 디스하고 이래요? 아니 굉장히 저는 근데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아 이것은 배 소장님이 할 수 그런 있는 식으로 유머이다. 사람 몰아붙이면 안 돼요. 아니, 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 네. 여론조사는 좀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업체에 의도적으로 특혜를 줬다라는 게 그러면 그게 왜냐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재명 시장이 특혜를 줬을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뇌물을 받았을까?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어서라도 이 대장동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것도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의도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답변 속에는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거다라는 어떤 생각과 함께 이재명 이 시장 당시에 의심스럽다. 뭔가 부정부패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같이 합쳐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도층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일을 막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들이 있고 의도대로 안 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 비판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국정운영 능력으로 다시 꺼내 드느냐 그렇죠. 이 태도를 볼 거거든요. 근데 네. 그 태도라는 점에서는 오늘 이제 요 1공당 간 것, 이 부지 간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쑥떡 얘기도 그렇고 다소 가벼워 보이거나 오기로 보이거나 그저 마이웨이로 보이거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재명 캠프에서 이 방송 듣는다면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이재명 캠프 얘기는 일단 전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운과 안 서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맞습니다. 네. 공영개발 가려고 했는데 공영개발 안 됐고 LH도 포기했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개발이었는데 공영개발을 가려고 해도 안 되더니 어쩔 수 없이 민관으로 개발을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설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설계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항변하고 있는 거죠. 이 여론을 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민간업자들이 또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은 따지기 이전에 너무 우리 국민들은 뭐냐면 나는 그러면 대장동과 아무 관련도 없고 나는 아무런 기회도 누리지 못하는데 몇몇 소수가 모든 이익을 다 차지했다. 그 사실만으로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오늘 근린공원 가가지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사과는 했어요. 하기는. 그렇죠. 네. 근데 더 이상 뭐 어떡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던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사과라는 네네. 거는 제가 뭐 제가 짧게 지사라 그랬는데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짧게 말씀드리면 사과라는 거는 어떤 사과를 할 때 제가 배 소장님을 유머로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과죠. 근데 유머로 아니, 낮게 사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가 네. 없잖아요. 낮게 평가해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머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 사과는 이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워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한데 네네. 지금 그 맥락을 해치는 후보의 행위나 발언 그리고 그런 어떤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백지 신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적으로 부동산 그렇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그러니까요. 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무연 돌파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제 한 김인하 평론가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국감이 좋은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시점과 이제 그 어떤 기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당분간은 이 기회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어떤 시점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시점에 그걸 기회로 해서 나름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아가서는 정말 이 검찰 수사가 예를 들면은 뒤에 좀 얘기할 것 같지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에 안 차는 결과이다라고 하면 전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검 수용이나 이런 것들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자꾸 코끼리가 떠오르게 하는 이건 그럼요.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다. 아니죠. 예, 오히려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없는 대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애써 그걸 돌파하려고 하면은 자꾸 떠오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거하고 또 맥락이 일부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책 관련 이슈로 자꾸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뭐 단서가 많이 달려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언급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뭐 지금 국민의힘 쪽 후보들도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뭔가 프레임을 바꿔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고 하는 의지는 맞는데 이런 화두를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교함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자세와 노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정교함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깊이 고민하고 이런 정책을 정말 한번 해보자. 우리가 왜 국민 공무원 제도라 그래가지고 민감한 건 국민들을 수기시켜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마찬가지로 저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 부분도 너무 가벼웠다. 이건 정말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 게 뭐냐면 대선 후보는 혼선입니다. 그다음 구설이 진행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면 중도층 떨어져 나가요. MZ세대도 가벼운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백종원 대표 이야기나 또는 얼마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힘드냐 미용실 뭐 또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여기서 핵심은 대선 후보는 물어 정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고민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 아, 이거 음식점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컨설팅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재명표 컨설팅 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겠다. 그거 이야기하면 되죠. 네. 마찬가지로 주 4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4일 근무제가 모든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문화사업이라든지 개인의 또 워라벨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주 4일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이걸 뭔가 이름을 그럴싸하게 붙일 수 있잖아요. 네. 뭐 이재명표 뭐 주 4일제 4days 뭐 이런 식으로 뭐 4days 제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네. 아니 자꾸 왜 그렇게 심해요? 네. 아니 한국이니까 여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4일 네 4개 죄송합니다. 네. 4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따라 자꾸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메시지를 던질 때 역시 많이 준비된 후보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97년도 대선 생각해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준비된 경제 대통령입니다. 네. 그게 국민들의 마음이 간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현장도 잘할 것이고 뭐 이런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실물의 어떤 상황들을 이 굉장히 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을 가진 실용적인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춰진 측면들이 있는데 네. 이런 이제 가벼운 방식으로 화두를 던지는 게 그런 걸 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좋은 건 없는 거죠. 이런 게. 그런데 이제 맥락을 따져보면 일단 음식점 총량제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돌발적으로 나온 얘기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건 뭐 작정하고 화두를 던졌다기보다는. 근데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의 의도는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중도에서 약간 이 대장동 의혹 때문에 좀 이 위축이 있다면 좌측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를 하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출마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일부 위축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 심상정 후보가 꺼내 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주사일제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변별력을 좀 줄이는 전략을 아마 고려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화두를 던지는 걸로 대장동 의혹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도 아마 캠프에서는 고려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음식점 총량제는 다소 돌발적으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발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 화제가 되고 또 이렇게 여론의 어떤 도마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처하는 방식은 기왕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철학적인 어떤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중에 특히 요식업으로 준비 없이 많이 몰리고 있는 이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 얘기를 이제 왜 했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가 설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던진 얘기로 보이는 것을 이제 굳이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을 의미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가볍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본인도 이재명 후보도 얘기할 때 음식점 총량제를 꼭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그 생각은 접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중요하지.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내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뭐 큰 틀 안에서 얘기하면 아까도 이제 뭐 쑥떡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메시지 관리 못 하고 있다는 얘기로 두 분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그 후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사회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면 그 논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으키면 그 뒤에 어떤 것들을 내놔야 되는지를 답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답을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전략적이라면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면 그만큼 또 준비도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후보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어느 시점에 후보가 살짝 그렇죠. 언급을 하고 그만큼 정책적인 연구가 그래도 뒤따라 오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만들어져야 이게 이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드립에 항상
열심인 이재명 후보가 그냥 툭 던진 이야기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네. 그건 대선 후보로서의 정교함은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게 최근에 이루어진 선거들 중에 잘된 선거들 보면은 후보 개인기나 어떤 퍼스널리티 가지고 승부 보는 그런 선거들이 아니라 준비된 선거들이 잘 됐거든요. 최근까지. 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해서 집권한 케이스고 네. 그러니까 선대위가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고 이 후보하고 후보 캠프가 얼마나 제대로 기획을 해서 이 기획된 내에서 이제 선거를 얼마나 잘 치르느냐 그리고 리스크가 발생해도 예상된 리스크를 어떻게 축소시키고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데 그게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 음식점 총량제까지는. 네. 그럼 앞으로 선대위가 그런 것들을 중심을 잡고 이 이재명 후보를 뭐랄까요 이런 전체 선대위 전략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로서 이제 같이 전략을 수립하고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제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이 점도 짧게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다녀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도 왜 그렇게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캠프 내에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유권자들도 봅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게 반면교사가 되냐면 이 행보에 대해서 또 현장 방문을 참 감동적으로 잘하는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갑니다. 기껏해야 방송국 토론이 있더라도 한 3명 정도 가요. 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야가 모두 좀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후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또한 그걸 걸러낼 줄 아는 게 또 후보의 능력이기도 하니까요.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캠프에서 이런 점들을 아마 참고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국민의힘 본경선 일주일 앞으로 지금 다가온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이 본경선 토론 가운데 마지막 마스 토론이 있었거든요. 네. 두 분 보셨어요? 혹시?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씩 듣고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일단 이제 윤석열 원희룡 토론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김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좀 젠틀하게 하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좋은데 네. 그리고 이 정책적인 집중에 있어서도 어떤 디테일한 부분의 논쟁보다는 큰 틀의 어떤 철학을 논하겠다라는 거는 좋은데 그 철학이 서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국가 운영의 철학이 뭐고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고 그 의견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고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원희룡 후보가 발표회처럼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와중에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부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말주변이 그렇게 이제 좀 드러나는 말주변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토론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얻은 거 없는 토론 아닌가라는 싶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요. 네. 반면 이제 유승민 홍준표 토론은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어떤 정책적인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짚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그 북한 핵무기, 북한 이 문제 외에는 상당히 그 디테일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져 왔거든요. 네. 그 약점을 잘 공략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어떤 호감으로 전환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로 이제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이 1, 2위 후보 간에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 두 사람 다 토론에 능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클린턴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너무 표를 의식한 토론회를 하고 있다. 과연 이걸 유권자가 원할까? 저는 물론 뭐 토론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그만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원희룡 후보 사이의 토론에도 뭐 공정사회가 앞으로 어떻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기반이 강화되는 사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건질 게 없습니다. 네. 청년들은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서 그러니까요. 청년을 그 예를 들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을 잘 도와야 합니다.
정치 참여를 많이 시켜야 합니다. 이런 청년 정부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청년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이런 식의. 마음에서 고민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도 이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화려한 스펙이에요. 다 좋은 대학 나왔고 다 화려한 경력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서민 이해할까요? 청년 이해할까요? 그리고 유승민과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도 모병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모병제 좋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몇 년 후에 좀 더 치열하게 모병제 논의를 할 때 따져보면 되겠. 그런데 왜 부동산 대안 안 되나요? 부동산 파장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다면 국민의힘 부동산 어떻게 할 거죠? 저는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세금 제도 또 일자리 제도 대학 문제 남녀 젠더 문제 왜 그 이야기 안 하죠? 대안 안 내놓죠? 토론은 했어요. 그 아니 분야에 그러니까 대해서. 토론은 어떻게 여러 주제를 하긴 했지만 저는 네. 뭔가 좀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물론 국민의힘 쪽이 워낙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기만 여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토론회가 자꾸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김민희 평론가 더 특별히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네, 뭐 그러면 그래서 장점은 부각되지 않고 단점이 각각의 후보들이 단점이 많이 부각된 그런 토론회가 결과적으로는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토론회에서 또 이제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유승민 후보가 막 정책적인 부분으로 홍준표 후보를 이제 공격을 네.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됐더니 경제부총리 제가 대통령 되면 경제부총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토론의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제 그 경선이 막판으로 가면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문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설처럼 계속 유승민 후보가 후보 사퇴하고 뭐 서로 둘이 뭐 어떤 지분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등 뭐 이런 소문 나와가지고 유승민 캠프 쪽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후보의 의지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냐. 실질적인 효과도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찌라시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설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면 뭐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이 좀 연행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점쳐 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이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두 사람이 다 동반해서 이익을 얻을 만한 정치적인 소득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막판에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당원표라도 좀 끌어모으고 싶은 심정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 차원에서 뭐 흘려보낸 이야기였을 때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오늘 분명하게 유승민 후보 쪽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저는 시간적으로도 좀 늦었고 실질적인 소득도 한다고 하더라도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만약에 둘이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얻는 게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준표 의원뿐입니다. 그러면 이 설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기도 네. 하고요. 이게 뭐냐면 막판으로 가면서 지금 굉장히 경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이제 경선 룰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이걸 이제 합산하는 방식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앞서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이른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당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지금 홍준표 후보의 발언, 유승민 후보와 관련된 합종 연행에 관한 얘기도 아마 거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KBS가 여론조사를 한 걸 좀 김연아 평론가가 설명을 해 주시면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더 빨리 잘 되실 것 같아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6일부터 28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홍준표 후보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6.9%였고요. 윤석열 후보다라고 답한 사람이 20.8%였습니다. 물론 두 후보 간 격차는 이제 지금 이 숫자만 보면 6.1% 포인트지만 통계적으로는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네.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뭐 오차범위 내라고 해도 뭐 아슬아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게 유승민 후보 11.7%, 원희룡 후보 3.8%였는데요. 그런데 이 응답자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만 따로 분류해서 살펴보니까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 중에 이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 대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47.3%, 홍준표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답한 사람은 33.3%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념 성향을 보수다라고 답한 응답자만 따로 떼서 봐도 이 보수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40.5%, 홍준표 후보가 32.2%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응답자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판까지 지금 뭐 서로 간에 더 네. 거친 설전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결이 되지 않겠느냐. 뭐 좀 다른 후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두 분께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예측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3일 이제 4일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1일 2일 이제 당원 투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데이터만 따져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 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는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소개를 한 대로 이른바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당윤, 민홍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심은 윤석열에 가 있고 국민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 쪽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지선다형 형태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뿐만 아니라 우리 KBS 조사뿐만 아니라 대체로 한 6%포인트 홍 후보가 앞서는 추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만 빼놓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10%포인트 내외로 또는 그 이상 앞서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5대5니까 당원과 당과 또 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이 그러면 윤 후보가 당심을 잡고 있다면 조금 앞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또 뭔가 뭐 실언 내지는 뭐 그렇게 뭐 분류되는 어떤 이벤트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다소 유리해 보이고요. 이 국민 여론조사의 격차보다 당원 표심의 격차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유리하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사실 내몰린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자기가 이제 제시해왔던 가장 큰 어떤 정당성이 내가 후보가 돼야 된다는 정당성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다라는 거였거든요. 최근에 근데 발표된 여론조사를 다 보면 홍준표 후보가 나갔을 때 여당하고의 1대1 구도에서 더 승리 가능성이 높지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가서 오히려 질 경우가 더 많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원 여론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까지 낭떠러지까지 온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영끌 전략에 지금 나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간다 그러고 오늘 진중권 전 교수 등이 뭐 하는 유튜브에도 갔다 그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와가지고 거의 윤석열 지지 발언하고 이렇게 간 걸 볼 때 이 영끌 발언이 또 일부 영향을 미쳐서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뭐 전망이니까요. 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좀 걸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그럼 있어요.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승부. 아니 그러면 아니 두 분 다 전망하셔가지고 저는 답을 바꿀게요. 저는 김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청취자 5000 님께서 금요일이 기다려주는 시간 김민하 평론가 배종찬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 평론가의 딱딱 달라붙는 언어와 줄이는 말솜씨 배 소장님의 다양한 해설 시사 이슈를 알아듣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화자찬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이시죠.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자리에서 만나 뵀는데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시고 또 지금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금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든 점도 있으시죠? 네, 일상회복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방역 전문가이지만 방역상에서의 악화 요인도 이제 많이 우려가 되고 반면에 국민들께서 이런 일상회복을 너무나 염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답이 없는 걸 답을 만들어가는 네네. 과정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안 1단계 핵심 내용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3단계로 이루어졌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하나씩 우리가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큰 틀로 나눠보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나머지 하나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 집회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3가지를 하나씩 제한을 해제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런 영업 제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1단계에 있어서는 영업 제한, 특히 영업 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중점을 뒀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흥업소는 영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유흥업소는 한 번에 시간을 다 풀어주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에 낮춰서 일단은 밤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기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업장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 통합을 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수도권에서는 10명, 비수도권에서는 12명 이런 식으로 간소화하는 절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적 모임의 경우에 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뭐 이전에는 몇 명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있어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내용들이 빠졌고요. 네. 하지만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들은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동시에 4명까지밖에 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접종자하고 접종자는 분류는 하긴 하는군요. 네,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백신 방역 패스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백신 패스를 어떤 곳은 도입하고 어떤 곳은 도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백신 패스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패스 또는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백신 인센티브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낮았을 때 도입이 돼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백신 패스 도입 없이 접종률이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외국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영업이 재개되는 곳들이 있고요. 네. 특히 유흥업소라든지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것들은 규제가 심하다가 규제가 풀렸거든요. 네. 그러면 규제가 풀린 지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런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대규모 모임들이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를 구별 안 하면 100명까지, 접종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 500명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개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방역 패스 시행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을 해야 된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음성 확인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방역 패스라는 것이 특정 업종에만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1년 반 동안 방역을 해보면서 가장 위험한 시설로 확인이 된 곳들이 이런 장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 이런 장소에서의 감염 위험성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가급적이면 접종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백신 패스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라는 것은 이런 방역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적용이 됐다가 그 장소에서의 안전이 확인이 되면 해제가 되는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의 백신 패스보다는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는 매우 한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청소년들의 경우엔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정도 백신을 자율적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2세 이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소아청소년은 백신 패스의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백신 접종도 원하시는데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는 서류를 준비를 하면 네. 백신 패스에서 면제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신을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접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헬스장인데 그러니까 실내 체육 시설이겠죠. 중학생인데 가서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백신 안 맞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운동하러 가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분들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대로 그냥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확진자 수가 2,000명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도입하면 확진자가 더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되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조금 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네, 대부분의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들어간 나라들은 이런 방역을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확진자와 사망자가 매우 크게 그다음 피해가 컸기 때문에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역이 상대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감염으로 면역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피해의 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한 몇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시뮬레이션을 혹시 해보신?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하나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전문가들도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가장 좋은 상황은 내년 정도에 10,0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0명 미만 정도는 네. 유지할 수 있다면 10,000명? 현 단계를 네. 유지할 수 있다. 네, 10,000명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정도라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때까지의 방역을 평가를 해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는 못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 조금 평균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 20,000명 정도대 확진자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의료체계나 방역체계에 있어서도 이 정도는 치러낼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싱가포르나 영국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확진자가 급증하게 돼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0명이 나오거나 20,000명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원래 없던 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전장치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역 패스 같은 것들이죠. 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백신 접종자 위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이게 네. 방역을 우리가 완화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환자 병상의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거든요. 네. 방역 상황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중환자 병상이 없어서 돌아가는 상황들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예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조금 강화했다가 갈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들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한번 대응을 해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80%가 넘는 인원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파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돌파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접종으로 백신 접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위험군 그리고 접종이 오래되신 분들은 부스터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유지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져야 되고요. 하지만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의 부스터 백신 접종 여부가 적용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황들이 많이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부스터 백신 접종도 추가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스크 없는 일상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마스크 벗는 것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2단계 정도가 되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어느 정도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 밀집된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3단계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 기간 지속이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을 완전히 해제한 나라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나라의 방역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밀집된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말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방역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마지막 국민들께 당부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릴 때는 저 항상 감사만 드립니다. 정말 이때까지 방역에 너무 잘 참여해 주셨고요. 접종률도 매우 높은 상태인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의식은 그래도 유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7805님께서 위드 코로나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거리가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술을 드시고 택시 승차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간혹 마스크 착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비가 붙을까 봐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시사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좀 해주셨네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좀 그런 경각심을 계속 좀 앞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춘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용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